저한테는 조금 생각이 들리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호남을 벗어나라 했던 이야기는 호남의 집중적인 지지를 확산을 시키고 전국 정당화를 만들려고 했다는 방향을 잘 잡았다는 취지를 이해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전국 정당을 만드는 것이 호남이 너무 지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호남의 지지를 다시는 잃더라도 전국 정당화를 시켜야 되고 하는 측면으로 접근했던 그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호남은 호남대로 더더욱 많은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하고 호남 지지 플러스 다른 지역을 지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한다든지 거기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것이 맞지, 호남이 너무 많이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이건 너무 지지 좀 하지 말아라 하는 취지의 소극적 접근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오늘 말씀하신 취지는 거의 정책과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정당을 지지하는 생각들 보면은 지역적인 특색을 뭐 적감적으로 표현해버리면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정당에 대한 역사성,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정당을 지지하게 되느냐 하는 이면, 이런 것이 함축이 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김대중 후보에 대한 지지가 호남을 지역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호남에 집중적으로 지지를 했었는데, 그것은 무슨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오로지 호남만 지지한 건 아니었다. 영남이나 강원이나 충청에도 중산층과 서민층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호남을 계속 호남만 지지하고 나머지를 지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을 볼 때, 정당을 지지라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을 놓고 좀 봐야지 이념과 가치와 사상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이 그야말로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찝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박수현 의원님, 질의 감사하고 지금 몇 분 질의를 한번 묶어서 같이 좀 답변을 들어가겠습니다. 신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침 시간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도 굉장히 좋고, 우리 친구 교수님한테 사실 미국에는 말이에요, 민주당을 원하는 거지 좌파정권, 우파정권, 우리나라 신문에서도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표현 안 하고, 근데 유럽에서는 꼭 보면은 뭐 좌파정권이다 우파정권이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식으로 써줘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자꾸 이념 논쟁으로 해가지고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 상대로 이념공세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좌파가 나쁘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자본주의의 몰락이 막 방지한 게 좌파 정책인데, 헌법적으로도 좌파 정책을 공익을 위해서는 얼마나 쓰게 해놓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지금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대륙과 유럽 대륙을 왜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에서는 그런 식으로 미국 할 때 좌파, 민주당 좌파 정권이라고 안 그러고, 이쪽으로 오면 꼭 좌파 정권, 또 남미 좌파 정권, 못 사는 나라, 뭐 이런 개념, 또 공산주의 개념을 엎어가지고 지금 좌파 성향의 정책을 바꾸겠다 지금 얘기 나오는데, 이게 대응할 수 있는 좀 아이디어를 하나 좀 뭘 보여야만이 과연 우리가 진정한 좌파 정책이 괜찮다, 이것도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제일 낫다라는 걸 인식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광고했으면은 저는 반드시 앞으로는 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이 이명박 정부가 이것을 그냥 우리나라의 뭐 북한 공산주의 빨갱이식으로의 우리를 몰아가는 한은 정말 굉장히 앞으로 어렵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한번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윤희 위원장님 답변 듣고 박수. 김윤희 위원장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어요?
시간 관계상 저도 간략하게 두 가지만 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은 우리 민주당이 민주나 통일이 정치적 문제가 되던 시대가 끝났다고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근본적인 의문을 좀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당인데 우리 당이 정말로 이런 정치적 문제 시대가 끝났다면 우리는 애시당초 앞으로 미래의 설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그래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너무 좀 단정적이고 좀 쉽게 이렇게 규정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좀 구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신자유주의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정치적 실천에서 너무 포괄적인 담론은 타겟도 불분명하고 참 유의미성을 갖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파탄했다는 그런 하나의 어떤 추상적 담론이 일정한 영역에서는 가능하겠으나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팩트라는 측면을 본다면은 이른바 미국의 투자은행이 선도하던 이른바 이제 세계적 금융 패권주의가 파탄이 시작된 거지 포괄적으로 미국식 신자유주의 하면 참으로 대중들이 볼 때 뭘 의미하는지도 봐도 되는 애매한 그런 어떤 표현이고 이걸 전제로 해서 우리 민주당의 어떤 새로운 앞으로 아젠다를 설정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막연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전제 위에서 좀 주문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제가 조금 의구심을 갖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에 양승조 의원님 질의 듣고 교수님 메모 하나씩. 네, 양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의원님,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열린우리당 재집권 실패와 민주당이 시행하는 방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으시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면에서도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실패한 원인 중 하나가 다 저희 깜빡이를 켜고 우측으로 보이전했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의 능력 이런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다른 당 말씀을 드릴 건 아니지만 제가 교수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민노당 같은 경우는 일단 약간은 시켰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의 정치라든가 주장 같은 경우 분명히 어떤 자유를 깜빡을 켜고 자유를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원내에서 뚜렷한 활동을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과 더불어서 민노당이 약팀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찾을 수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예, 양승조 질문 다 기사고요. 네번 질문을 묶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저의 핵심적인 주장이 지금 반박에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했을 때 그 시장경제가 일반적인 의미의 시장경제를 가리킨다면은 사실은 진보신당도 시장경제를 지지합니다. 민주노동당도 지지하고요. 근데 이제 김대중 정권에서 말하는 그 시장경제라는 게 우리가 꼭 우리 시각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 상당히 우경화되어 있는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실 빈부격차가 벌어졌고 사회적 불안정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 그것이 이제 민주당의 정통적 지지층들을 이반시켰고요. 자유집권에 그래도 성공했던 것은 좌측 깜빡이가 이 재집권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좌측 깜빡이 없었으면 실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대중들이 얼마나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모였습니까? 그 대중들의 욕망이 분출됐었거든요. 그걸 할 때는 분명히 이게 좌측 깜빡이가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뭘 말하느냐? 한번 그 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렇게 갔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 선거 때만 그래요. 선거 때는 좌파예요. 아예 정말로 좌파입니다. 보면 우리랑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집권만 하면 이제 또 다시 돌아가 버린단 말이죠. 이럴 때 이제 대중들이 환멸을 느껴버리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만약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시장경제라는 것을 넓은 의미의 그냥 자본주의 경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거를 만약에 의미하신다라고 하면은 그건 한나라당이 더 잘하고 있거든요. 제일 확실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뭐하러 민주당을 지지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호남 돌아간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쪽에서는 뭐 좋을지 몰라도 저쪽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나라당도요.
지금 피곤한 게 뭐냐면 그거거든요. 사실은 호남 지역과 영남 지역이 그냥 인구수가 2대1이에요. 이게 똑같으면 사실 지역주의 없습니다. 분명 2대1에 분명한 인구 차가 있기 때문에 과연 저들에게 유리한 전략을 갖다 이쪽에서 계속 같이 어떤 동원에 필요해서 따라한다라는 것이 과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것이냐라고 할 때 저는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잃더라도 이쪽의 지지층을 잃더라도 그때 잃는 지지층이라는 건 뭐냐면 상당히 지역주의적 감정을 갖고 민주당을 찍는 그 사람들의 지지를 잃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저는 그런 지지를 잃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래야지 뭐냐면 저쪽에서 이쪽이 결집이 저쪽에서 반사지역 감정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걸 완화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략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단 과정에서 행태라든지 이런 걸 문제 삼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먹히지 않았다면 가장 중요한 건 경제 실패입니다. 경제의 실패라고 할 수는 없겠죠. 노무현 정권 성공했는데 성공한 정책의 결과로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졌던 겁니다. 애초에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포매팅이.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민주당은 민주의 과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민주의 과제는 계속 갈 겁니다. 하지만은 옛날과 같은 그 급박성은 없어요. 그렇죠? 50대 80년대 민주 외치는 거, 70년대 80년대 민주 외치는 거고 지금 민주 외치는 거 지금 굉장히 썰렁하다는 겁니다. 대학가 가가지고 옛날엔 그것으로 대학가 전체가 다 데모를 했지만 지금까지 민주 내세우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상당 부분 좋은 현상이기도 해. 왜? 이미 상당 부분 실현이 됐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의 이름이 그 민주당의 정체성이 민주에 있기 때문에 그 민주를 계속 구호로 내세워야 된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민주주의를 내세운다면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까지는 정치적인 형식적인 민주주의였거든요. 그렇다면 뭐랄까 사회적 민주주의, 말하자면 평등의 문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고 저 사람들은 항상 성장이나 분배냐 선택하라 그러는데 요번에 우리가 지금 우리 경제가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분배 없이 성장을 합니까? 어떻게 내수 없이 성장을 합니까?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랄까 야바위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그 야바위 어법을 좀 깨고 사회적 평등이야말로 진정한 평등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성장의 잠재력이 될 수 있고 내수 기반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자꾸 좌파 이러니까 말리면서 아니에요라고 하는 가운데 오히려 그냥 이념적으로 훨씬 더 뭐랄까 한나라당 비슷하게 이렇게 이념적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그쪽으로 해버리는 경향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나갈 바가 있다면 사회적 민주주의를 확장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왜 신자유주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거 금융위기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미국의 지금 중산층이 붕괴했다는 겁니다. 일본도 상당 부분 붕괴했어요.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뚱뚱하거든요. 중간층이. 근데 미국은 상당히 얇아졌고요. 우리나라는 거의 팔자입니다. 지금. 그리고 요게 지금 만약에 팔자가 이게 끊어지면 혁명 상황이 오는 거죠. 이른바. 지금 촛불지표라는 것의 바탕에는 그게 있는 겁니다. 이 가늘어진 허리, 거기서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뭐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미 이제 거기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저 레이거노믹스라든지 대처리즘이라든지 이렇게 시작됐던 하나의 사이클이 자본주의 운영 방식의 사이클이 지금 끝났다라는 데는 상당수의 그 관측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낡은 이미 이제 다 끝자락 이렇게 다 망해가는 막을 내려가는 그런 정책의 끝자락을 붙잡고 지금 허망한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에서 그렇게 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그리고 문제는 그겁니다. 그래도 민주당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따로 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부동하고 있습니다. 붙질 않는 거예요. 그냥 관망하면서 붙질 않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붙게 해야 됩니다. 노사모 때 한번 보세요. 사람들 굉장히 역동적이거든요. 그다음에 촛불 집회 때 보십시오. 대중들은 자기 스스로를 동원할 의사가 있어요. 뭘 좀 제시해달라는 겁니다. 제시해주는 게 없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정권이 그동안에 아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또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을 시장으로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중의 절반을 이끌고 사실 한나라당의 철학과 이념, 그들의 정책에 대중의 절반을 이끌고 사실 투항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오늘날의 결과를 낳았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뭔가 좀 다른 출발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보신당하고 민주노동당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간단합니다. 그냥 사표 심리예요. 사실상 선거 때마다 사실 열린우리당의 너무 그 유시민 의원도 제가 굉장히 그 부분은 그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부분을 얄밉게 생각하는데 진보신 내 건데 민주노동당 찍으면 사표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반칙이거든요. 진보신당 예컨대 민주노동당보다 민주당 열린우리당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쟤도 지금 안 된대요. 뭐 이렇게 사표됩니다. 되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둘이 사실은 진보신당이 민주당을 굉장히 비판하긴 하지만은 사실 보시면 알게 지지율 추이를 한번 보세요. 늘 같이 움직입니다. 늘 같이 움직여야 되고 또 민주당이 어느 정도 좀 제발 좀 제 궤도를 찾아야 우리가 좌파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저쪽으로 가버리면은 민주당이 해야 할 몫까지 우리 몫이 돼버린다는 거지. 이 등치도 작은 부분이, 작은 좌파 정당이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서로 싸우면서도 어떤 부분에서 같이 지지율이 연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랄까 전반적인 좌클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지금 우클릭을 너무 많이 했어요. 사회 전체가 다 좌클릭으로 좀 하는데 또 민주당의 역할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세현님 질의 해주시기 네, 좋은 말씀 좀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민주당이 집권하고 위해서 그런 좌표 설정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박수선 최고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조금 이진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노무현 정권이 호남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은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역색을 탈피하고 전국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집토끼를 버리고 삼토끼만 찾아야겠다. 이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노무현 정권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 부산에 가가지고 우리는 사실상 영남 정권인데 이런 얘기할 정도로 영남에 침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남 사람들로부터 전혀 지지를 못 받았습니다. 왜? 노무현 정권을 이루는 그 영남 분들은 지역이 영남이라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가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영남에서 마이너리티에 속했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려면 한나라당이 훨씬 낫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토끼대로 서운해가지고 호남에서는 완전 불을 잃었던 겁니다. 호남에서 그 무렵에 대단히 반노무현 감정이 대단히 강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좌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참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명박 정권이 저렇게 잘못을 해가지고 바닥을 기고 하는데도 한나라당 그 정당 지지율은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그 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금 하셨는데 첫째는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경제 위기가 무슨 고유가랄지 미국발 금융위 같은 외적 요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진단하셨는데 저는 그러한 진단에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그렇다면 집권 초기라고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바닥을 쳐서는 안 되거든요. 일단 밀어줘야 하거든요. 40%대 정도는 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명박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20%대로 가고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도는 40%대다. 이건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죠. 말하자면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희망이 있다. 차기 대권 주자들이 몇 명 있다. 뭐 박근혜를 비롯해가지고 몇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아직은 희망을 가져도 되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런 기대가 없기 때문에 이러는 것은 아닌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희망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또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예. 시간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감사합니다. 주제가 지역하고 보수냐 좌클릭이냐 문제인데 김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노정부에서 전 정부에서 우클릭한 게 기억에 떠오른 게 이래서 안 됐다는 정책이 떠오른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더 보수화하면 망한다 그러는데, 몰락한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그냥 막연하게 보수와 진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뭐 이렇게 머리에 염두에 두고 계신 뭐 그런 게 있으신지.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지역주의 문제는 사실 뭐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 부분 이제 뭐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건 아니고,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남 지역주의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랄까, 그 부분에 대한 반성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그냥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수와 얘기할, 예. 요즘 종부세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시 이제 완화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지난 정부에서 한 거거든요. 예. 어떤 보면은 그게 조금 좌가 아니라 우가 아니라 좌인데, 지난번 선거에서 그게 또 실패하는데 큰 영향을 줬거든요. 예. 그런 것을 못해서 지난 정부에서 뭐 이렇게 너무 많이 우쪽으로 갔다, 시장경제로 갔다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미 FTA 문제라든지, 그것은 한미 FTA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만 해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FTA에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집권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정도 얘기를, 민주당이지만 그런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 열린우리당에서 앞장서서 그걸 좀 추진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의 확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위주의 이제 경제 정책들을 폈던 것들, 그리고 아울러서 종부세도 부동산 가지고 그거 미리 잡으면 되는데 몇 번 봐주다가 결국 집 다 뛴 다음에 뒤늦게 좀 하니까 이게 징벌적 과세 비슷하게 이상하게 돼버린 측면이 돼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되는 상황을 좀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서 분명히 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눈치 보다가 뭐 건설사들 또는 뭐 돈 있는 사람들 눈치 보다가 좀 실기를 하다가 나중에 안 돼서 마지못해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잡긴 했지만은 이미 늦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지금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분배를 통한 성장이라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수출을 해서는, 수출은 엄청나게 잘 되는데 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좀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오히려 정의로운 것이야말로 효율적이다라는 생각들, 이거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아까도 뭐 좌파 말씀하셨는데 간단합니다. 북유럽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공산주의에 거의 가보면은 100만 원 벌면 50만 원을 좀 세금으로 뜯기는데, 핀란드 같은 나라 교육 보면은 내신 성적이 그냥 3등급이거든요. 잘함, 중간, 못함. 이거 가지고 교육 경쟁이 최고라는 겁니다. 경쟁 안 시키는데.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가장 정의로운 것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들. 그 다음에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명박 정권에서 내세우는 경쟁이라는 건 사실 경쟁력 없는 경쟁입니다. 이건 아무 창의력 없는 경쟁이고, 옛날 70년대 그러니까 노동력의 단순 투입으로 생산량을 늘리던 시대의 그런 경쟁력이거든요. 그 낡은 경쟁력이고, 뭐 핀란드 같은 경우는 그냥 3등급만, 그냥 잘함 못함 중간 이것만 가지고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한단 말이죠. 자유롭게 놀리면서도 경쟁을 안 시키는데 경쟁을 갖게 하는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좌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 자꾸 빼는 거라기보다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배 없는 성장 없고 성장 없는 분배 없고 그런 거죠.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정의로운 사회야말로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 사회가 될 수 있고 가장 성장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논리, 그 다음 그런 사회상들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 네. 저는 우리 진 교수님 오늘 내용에 대해서 100% 찬성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참 좋은 말씀 드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하신 말씀대로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좌파 또는 사회민주주의가 우리 시대에 꼭 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주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다고 감사드리고요. 단지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환경이 특히 조중동과
많은 그 지식인들이 너무나 지금 우리 진 교수님의 그런 해답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너무 보수적인 그런 데로 나라를 끌고 가고 또 이 지도층과 학계를 끌고 가는 그런 현실이 너무나 우리나라 이 현실에 대해서 암담하게 하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우리 민주당이 정말 앞장서서 그런 주창을 할 때 언론이라든지 지도층 학계 또 지역적인 어떤 인사 이런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쭉 들어보면 아마 원인 분석과 진단에 관해서는 생각이 많이 일치하는데, 구체를 제시하는 처방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의견들하고 생각이 될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좀 다른 문제의 수준이 있겠구나 하는 느껴지는데, 이념 정당과 대중 정당이 안고 있는 차이의 것들이 아닌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이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은 이념 정당을 시행하는 것이죠. 저희 민주당은 대중 정당을 시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련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 현실적으로 정당 지지율을 찾으면 이념과 정책만은 아닌 거거든요. 그 밖에 다른 더 많은 팩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저희는 대중정당으로서 이념과 이 지나치게 정책에만 함몰되고 된다고 그러면 그 글 속에 전부 국민들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나 하는 거에 대한 문제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당은 존립 기반은 공통 기반과 차별성입니다. 바로 이제 독자성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6대 이전까지는 편했습니다. 민노당이 이 원내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편했거든요. 왼쪽은 그냥 왼쪽인 척만 해도 전부 저희 공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민자당이 됐건 민정당이 됐건 또 싸움이 나면 됐는데, 민노당이 원내에 들어오는 다음부터 저희가 샌드위치 신뢰해야 되거든요. 지금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단 하나당 말씀을 하시는데,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의 차별성이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뭘 갖게 하고 뭐를 달게해준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사실은 저희가 지금 최근 제일 중요한 한계점이고, 그걸 찾아내는 게 저희가 지금 이런 토론하는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시간도 많이 경과하고 그래서 더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마지막 질의를 하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과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 샌드위치가 됐다라고 하지만 상당 부분 좀 잘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우선 얘기를 하면 쟤들이 좌파는 쟤들이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한나라당이 있고, 그 다음에 한나라당과 그 민주당의 체제는 사실 미국식 뭐랄까 공화당 민주당 체제랑 상당히 비슷한데, 그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같은 경우는 사실 유럽식 3인당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이 세 당이 이제 세 당이 성격을 이렇게 나눠갔는데, 제가 좀 우리 사회에 적합한 것은 사실 유럽식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나 우리가 좀 유럽식 시스템에 더 가깝다고 보거든요. 미국식 뭐 리버럴리즘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다른 역사적 근원을 갖고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는 사실 보수와 진보로 재편이 돼야 되는데, 그 진보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진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수가 이쪽에 누구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분간은 그 3자의 그 뭐랄까 세 가지 구도가 좀 뚜렷한 자기 색깔들을 갖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 사이에서 좀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껴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말씀은 결국은 자기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하는데 좀 실패하고 있는 게 실토하신 게 아닌가,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보수 진보로 정책 이념 정당으로 가는데 가장 큰 장애는 역시 그 북한, 냉전 시대의 승리인 북한에 대한 고정된 그 보수주의 있지 않습니까? 20대 이상이
그분들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거기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까? 그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지막 코멘트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김현석 정책원장님의 마무리발언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 이른 시간에 오늘 두 번째 포럼 참 열띠게 참석해서 고맙습니다. 민주당이 어디에 서 있는가, 또 어디로 가야 합니까? 네, 이게 지금 우리의 안고 있는 최대의 고민이고, 우리가 내년 초까지는 지금 정리해서 통제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 가지 쓴소리, 어떤 측면은 좀 억울한 측면 얘기가 좀 있습니다. 우리 쪽의 의원들이 제대로 보이는 사항이 없다. 우리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 억울할 겁니다. 탄핵 유리케이터 정말 목을 털려서 열심히 했는데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은 우리가 소중하게 듣겠습니다. 우리 방향을 설정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또 좌클릭을 해야 된다. 또 분배를 통한 성장 여러 가지 하나하나의 토론 여지는 좀 있는 부분입니다만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을 주신 것대로 저희가 소중하게 담아서 저희가 고민하는데 진로 고민하는데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은 이제 전형적인 보수 논계 복고일 선생님이 또 오셔서 또 다른 우리가 쓴소리를 드려야 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중만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오전에 사회주의 혼자가 사회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맨날 이쪽으로 오른쪽 갔다 오른쪽 완전히 왼쪽으로